언니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유언장이 진짜인 건 언제 알게 되신 거예요? 장례식 끝나고 돌아가는 길 막내딸 신우이 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죠. 4년 전이었어. 시어머님이 내 손 꼭 잡고 그러셨거든. 정신 흐려지기 전에 이거 꼭 써둬야겠다고. 안녕하세요. 저는 복순입니다. 올해 62, 경북 안동에서 옥분 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가족은 아들 셋, 딸 하나. 시어머니 김옥분 어르신은 올해로 87, 치매 진단 4년째. 남편 김만기는 막내 아들로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장남 김만수 65집안 큰형님 행세를 하던 사람이죠. 차남 김만석 63 그런 형을 그냥 따라가는 분이고 막내딸 김미자 57 연락 끊겼다가 상속 얘기에 나타났습니다. 제 딸 박지연 34 사회복지사예요. 제가 어머님을 모시는 내내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해줬고 지금 옥분 쉼터까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 사이에서 어머님의 마지막을 함께 지킨 사람은 저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밤에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시어머님이 거실 한복판에 앉아 만기야, 엄마 좀 데려가라. 그렇게 중얼거리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안동에서 옥분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복순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그날 밤 어머님의 눈을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마주 본 순간부터였습니다. 복순 씨, 자리 좀 비켜주세요. 시어머니 영정 앞에서 마지막 국화꽃을 올리고 있던 저에게 큰아주버님 김만수 씨가 고개를 까딱 들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끼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겨우 하루도 안 됐는데 이미 분위기는 장례가 아니라 재산 정리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음이 착잡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런 날이 올 줄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선 제 딸 지연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할머니, 유언장. 지금이에요.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지연이는 어르신 돌봄 현장을 많이 봐왔기에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주는 아이였어요.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이는 노란색 서류 봉투를 꺼내어 김만수 씨 앞 탁자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만수 씨가 눈썹을 찌푸리며 물어보셨습니다. 옆에 있던 고모 김미자 씨가 코웃음을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복순올케가 시어머니 유언장까지 챙기셨네요. 정말 대단하시긴 해요. 그 말투에서 비꼬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지연이가 정면을 응시하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 할머니께서 생전에 직접 쓰신 유언장입니다. 날짜는 4년 전 치매 진단을 받기 전에 공증까지 마치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 언젠가 일이 생기면 꼭 이걸 꺼내서 보여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만수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고 둘째 아주버님 만석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덜컥 쏟아버리셨습니다. 막내 미자 씨는 슬그머니 핸드백을 열더니 핸드폰을 꺼내 무음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유언장의 진위를 의심하는 표정으로
이런 중요한 대화는 기록해둬야죠 라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 눈빛에는 흥미와 불신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언니, 나쁜 뜻은 아닌데요. 미자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은 유언장 하나로 다 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따지면 이런 건 절차도 까다롭고 뭐 하나 잘못되면 분쟁 소지가 크다더라고요. 그 말에 기다렸다는 듯이 김만수 씨가 대화를 이어받으셨습니다. 목소리에는 점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맞습니다. 유언장이라는 게 그냥 종이 한 장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치매 진단 전후, 증인의 신분, 공증 내용까지 꼼꼼하게 따집니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장남은 저예요. 당연히 그 책임과 권리는 제가 먼저 받아야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연이가 조용히 두 번째 서류 봉투를 꺼내 펼쳤습니다. 할머니 치매 진단 전 병원 소견서, 녹음 파일, 영상 자료, 공증 확인서 다 있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한 서류들이에요. 평소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이런 가족 분쟁 사례들을 많이 봤던 지연이가 미리미리 준비해 둔 것들이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들이 뒤돌아서 눈빛을 교환하는 그 찰나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집에서 내 엄마 기저귀 한 장 갈아본 적 없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유산 얘기를 하는구나 말로 내뱉지는 못했지만 제 속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4년 전이면 어머니가 벌써 그때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건데, 복순 씨, 혹시 어머니께 뭔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벌써 저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 뭔데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만석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재수 씨, 저희도 어머니 자식인데 이런 중요한 일을 왜 저희한테는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을까요? 그때 딸 지연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삼촌, 지난 4년 동안 할머니를 몇 번이나 찾아오셨죠? 뭐라고? 치매 진단 이후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확히 며칠이나 함께 계셨는지 저는 그냥 그게 궁금해서요. 접견실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말끝을 흐리던 만수 씨조차 눈길을 피할 뿐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할머니 곁에 계셨어요. 새벽 3시에 깨어나서 도둑이 들었다며 소리 지르실 때도, 길을 잃고 헤매시다가 이웃집 마당에서 발견될 때도 저희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해서 누구냐, 왜 내 집에 있냐며 때리실 때도, 어떤 날은 화장실을 못 찾으셔서 거실 화분에 소변을 보시기도 하셨고, 냉장고 음식을 모두 꺼내서 바닥에 쏟아놓고 누가 내 음식을 훔쳐갔다며 울부짖으셨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어머니를 남편을 꼬드기는 여자라고 오해하셔서 빗자루로 내리치시던 날이었대요. 그날 저희 어머니는 이마에 상처를 입으셨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아프시니까 그러시는 거다라며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우리도 각자 사정이. 만수 씨가 변명하려 했지만 지연이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응급실에 실려가셨던 날이 총 17번이었어요. 그 중에서 가족 중
누군가라도 함께 오신 적이 몇 번이나 될까요? 장례식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딱 2번이요. 그것도 저희가 위험하다고 연락드린 후에야. 지연이는 마지막으로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건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는 휠체어에 앉으신 시어머니와 제가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이날 하신 말씀이에요. 복순이가 없었으면 나는 진작 죽었을 거다. 이 애가 내 마지막을 지켜주고 있어. 그 순간 만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도 유언장이라는 게 더 보여드릴까요? 지연이가 3번째 봉투를 꺼내려는 순간 미자 씨가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됐어. 일단은 됐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희 남편은 3남이었습니다. 장남도 차남도 있었지만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어쩐지 이 집안의 가장 역할을 맡게 된 사람이 바로 저희 남편이었어요. 결혼할 때 저는 정말 맨몸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제가 13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얼굴조차 기억에 없는 분이셨어요. 말하자면 친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 자체가 없었습니다. 시집살이를 시작하면서 가장 두려웠던 건 어디로도 도망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시어머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따뜻한 품을 내어주신 분이셨어요. 시집 온 첫날 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낯선 집, 낯선 사람들, 모든 게 무서웠어요. 그때 어머님이 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순아, 여긴 내 집이야. 내가 내 친정엄마라고 생각해.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습니다. 진짜 엄마 같았어요. 쌀 씻는 법도, 된장국간 보는 법도 어머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지연이를 낳았을 때도 잠도 안 주무시고 제 옆에서 산후조리를 도와주셨어요. 첫애라 모르는 게 당연하다. 천천히 배우면 되지 뭐. 그러면서 기저귀 가는 법부터 목욕시키는 법까지 정말 친엄마처럼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어머님께 제 남편은 참 착한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간경화 때문이었는데 남편도 선천적으로 간이 약했어요. 우리 집은 간이 팔자야 하고 웃으면서도 저는 늘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결혼하고 20년도 채 지나지 않아 남편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자주 피로감을 호소하고 얼굴색이 누렇게 변하더니 결국 47살에 간암 판정을 받았어요. 1년 넘게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습니다. 말년에는 제대로 걷지도 못한 채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눈을 감았어요. 남편이 떠난 날 어머님은 식탁 끝에 한참을 앉아 계시다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기가 없으니까 집이 왜 이렇게 조용하냐. 그 말이 그렇게 가슴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님 먼저 보내고 평생 애지중지하던 아들까지 앞세우고 나니 어머님 안에 쌓여있던 슬픔이 조금씩 조용히 새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자꾸 뭔가를 깜빡하시고 식탁에 앉아 과거 이야기를 되풀이하시고 그러다 이름도 계절도 하나둘 잊기 시작하셨죠. 처음엔 다들 나이 들어서 그러신가 보다 했지만 저는
어렴풋이 느꼈어요. 아, 어머님이 점점 멀어지고 계시는구나. 남편 장례를 치른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머님은 말을 자주 놓치기 시작하셨고, 같은 질문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셨습니다. 가스불을 켠 채 잊고 나가신 날도 있었고, 제 이름도 그렇게 예뻐하셨던 손녀 지연이의 이름조차 어느 순간부터는 잘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처음에는 나이가 드시니까 그러시겠지 했는데 어느 날 새벽 3시에 어머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현관문을 열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어머님? 만기 아빠 찾으러 가야지. 아직 집에 안 왔어. 이미 돌아가신 지 한참 된 시아버지를 찾으신다는 말씀에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치매 초기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족분께서 많이 힘드실 겁니다.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요양원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편 장례를 막 마쳤을 때라 정신도 체력도 한계였지만 그때 제가 느낀 건 하나였습니다. 아, 이제 내가 엄마가 돼야겠구나. 어머님이 제게 그랬던 것처럼 저도 그분을 지켜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건 누가 시켜서도 아니었고 재산을 생각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머님이 제게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해주셨던 그 따뜻함, 그 빚을 이제 제가 갚을 차례였던 거죠. 치매가 진행되면서 어머님의 밤낮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낮에는 계속 주무시다가 밤만 되면 갑자기 또렷해지셔서 집안을 서성이셨어요. 여기가 어디야? 내 집이 아닌데? 어머님, 여기가 어머님 집이에요. 아니야. 내 집은 이런 게 아니야. 누가 나를 여기 가둬놨어? 그러시면서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밥 차려야지. 만기 일어나라고 하시며 부엌에서 난리를 치셨어요. 가스불을 켜놓고 냄비를 올리시는데 물도 안 넣고 그냥 태우고 계시더라고요. 그 연기 냄새에 깨어서 얼른 달려가 보니 어머님은 멍하니 서 계시고 냄비는 시꺼멓게 타고 있었어요.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어머님이 저를 알아보지 못하실 때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셔서 이놈이 나 때리러 온다 며 혼잣말을 하며 거실을 서성이셨어요. 벽을 짚고 주방 쪽을 기웃거리시다가 손에 뭔가를 쥔 채 휘청거리셨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다치실까봐 얼른 달려가서 조용히 등을 쓸어드렸습니다. 어머님은 놀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시며 잠시 멈칫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기야, 넌 왜 거기 있어? 엄마 좀 데려가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들을 찾으시는 어머님을 보며 저는 그냥 마음이 아프고 너무 안쓰러워서 눈물이 먼저 났습니다. 그 밤 이후 집안에 위험해 보일 수 있는 물건들은 모두 따로 치워두고 욕실과 계단, 부엌 구석까지 손잡이를 달았습니다. 무서운 장면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겁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이 아프고 저렇게까지 된 어머님이 너무 안쓰러워서 눈물이 먼저 났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머님과 함께한 하루하루가 쌓여가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간병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어머님의 딸이 되어 그분의 마지막을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가끔 어머님께서 맑으신 날이 있었어요. 그런 날에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복순아, 너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럴 때마다 저는 울컥했어요. 어머님이 여전히 저를 기억하고 계시고 감사해하고 계신다는 게 그게 제가 버틸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족들은 몰랐어요. 어머님이 가끔 보여주시는 그 따뜻한 순간들을, 우리 둘만 나누는 그 소중한 시간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치매라는 말만 듣고는 이미 어머님을 포기해버렸거든요. 김만수 씨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례식장에 남아있던 몇몇 친척들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탁자 위에 올려져 있던 유언장 사본은 그의 손에 구겨져 있었고 그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무효인가요? 지연이가 차분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치매 진단받기 전에 직접 공증한 서류예요. 병원 진단서도 다 있고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치매가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거 사문서 위조 아닙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사문서 위조라니.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그 말 한마디에 제가 4년을 견뎌온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까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미자 씨가 거들었어요. 그냥 혹시 몰라서 말하는 거예요. 언니가 나쁜 사람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엔 공증도 믿을 게 못 된다니까 아무리 치매 시어머니를 돌봤다지만 그렇게 혼자 다 가져가는 건 좀 아니죠. 혼자 다 가져간다고요? 그 말이 나오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럼 누가 4년 동안 어머님을 모셨죠? 큰아주버님요? 작은아주버님이요? 고모인가요? 저는 하나하나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치매라는 말 듣고선 다들 슬쩍 빠지시더니 그 어머님을 누가 걱정하고 누가 살피고 누가 병원비 한번 보태셨나요? 응급실로 실려가던 밤 겨울 한복판에서 장례식장 예약하고 뛰어다니던 그날 단 한 번이라도 제가 어머님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한 분 있었나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식탁 가장자리를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제가 모든 걸 가져갔다고요? 아닙니다. 저는 그저 끝까지 곁에 있었을 뿐입니다. 만약 제가 돈 때문에 어머님을 모셨다면 그 첫 해, 아니, 하루 이틀도 못 버텼을 겁니다. 대소변 받아내고 욕설 듣고 밤마다 울며 잠들던 그 시간들, 그런 날들이 쌓여도 제가 끝까지 모신 건 단지 어머님이 제게 엄마였기 때문이에요. 저는 친정엄마 없이 컸습니다. 시집 오던 날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고 이제 내가 내 엄마다 그렇게 말해주셨던 그 순간부터 저는 마음속에 어머님을 제 엄마로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재산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시간들이 어머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어머님을 걱정하고 지키신 분이 계신가요? 만수 씨는 시선을 피하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장남이라고 다 책임지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럼 뭘 책임지셨죠?
제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나눠달라고요? 그 순간 만수 씨가 그 유언장 사본을 확 잡아 찢어버렸습니다. 이딴 거 필요 없어요. 법적으로 싸우면 되잖아요. 변호사, 저도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시어머님이 손 떨리며 남기신 유언장, 한자 한자 찍어가며 눌러 쓴 사인이 눈앞에서 찢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것도 무시하실 건가요?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담겨 있었어요. 복순아, 나 죽고 나면 꼭 등기 마무리해라. 만수는 또지 동생들 꼬드겨서 뺏으려고 할 거야. 그 사람들 지금은 말 안 해도 결국 그러고 말 거다. 너라도 지켜야지. 만석 씨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어머니 목소리야? 계속 들어보세요. 두 번째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만수는 오면 늘 돈 얘기부터 했다. 집은 누구 명의냐? 예금은 얼마나 남았냐? 그게 제일 먼저였어. 미자도 그 애는 내가 쓰러졌다는 소식에도 안 왔더라. 전화 한 통 없었어. 내가 친정엄마라도 그렇게 했을까? 어머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참 뜸을 들인 뒤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수가, 너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만수가 재산 얘기할 때마다 나한테 한 말이 있단다. 어머니, 뭐든 미리 정리해 두세요. 괜히 나중에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고요. 그런데 잊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늘 자기가 다 알아야 한다는 식이었어. 장남이라고 꼭 자기가 주인처럼 굴더라. 그거 보고 있으면 내 시아버지 안 계신 게 참 아쉽더라. 그 사람이 살아 있었으면 저렇게는 못 굴었을 거야. 나도 그렇게 마음 졸이진 않았을 텐데 미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지연은 망설임 없이 세 번째 녹음을 틀었습니다. 잠시 잡음이 지나가고 어머님의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녹음 속 어머님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복순이는 날 치매 환자가 아니라 그냥 엄마로 대해줬다. 그 애 없었으면 난 진작 무너졌을 거다. 장례식장 접견실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만석 씨가 그 녹음을 듣고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형, 이건 진짜 어머니 말투야.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구나. 미자 씨도 말이 없었어요. 그녀의 핸드폰 화면이 꺼져 있었고 손톱을 자꾸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왜 제 앞에서는 고생 많았다면서 뒤에서는 다 가진다고 손가락질하세요? 어머님 이름을 마지막에 몇 번 불러보셨어요? 저는 매일 불렀어요. 욕하실 때도 울부짖으실 때도 제가 마지막까지 이름 불렀다고요. 그때 만수 씨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김 변호사님께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지금 유언장 관련해서 문의드릴 게 있는데요. 네, 공증도 되어 있고. 네. 뭐라고요? 만수 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 그게
벌써 처리가 됐다고요? 언제요? 1년 전에요? 지연이가 조용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보여드리지 않은 서류가 더 있어요. 그녀가 마지막 봉투를 꺼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뭔가요? 지연이가 차분하게 가방을 열어 두툼한 서류 파일을 꺼내 만수 씨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미 증여는 1년 전에 완료되었어요. 유언장은 일부 예금에 대한 정리일 뿐이고 주요 부동산은 생전에 어머님의 명확한 뜻에 따라 복순 씨에게 증여되었습니다. 뭐라고요? 만수 씨가 당황한 기색으로 되물었습니다. 그럼 이 유언장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지연이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휴대폰 화면을 눌러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시어머님이 등기소 책상 앞에 앉아 계셨어요. 변호사가 절차를 설명하자 시어머님은 또렷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하나 서명을 해나가셨습니다. 이건 그날 영상입니다. 정신이 또렷하실 때 등기소에 직접 오셔서 사인하셨고 증여는 그 자리에서 마무리되었어요. 지연이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때는 치매라는 말조차 우리 가족 안에서 나온 적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냥 피곤하셔서 그런가 나이 들어서 다 깜빡하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던 때였죠.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치매 초기 진단은 이 영상이 촬영된 날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난 뒤일입니다. 병원 진료 기록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만수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리더니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복순 씨, 진짜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건가요?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려고요?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어머님 뜻대로 한 것뿐이에요. 어머님이 늘 그러셨거든요. 이 집안 사람들, 돈 얘기 나오면 꼭 싸운다. 그러니까 너라도 조용히 정리해라. 말로 그랬다는 게 무슨 증거예요? 그때 지연이가 조용히 두 번째 영상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거실 한켠 커튼 사이로 햇살이 스며든 오후였어요. 휠체어에 앉은 시어머님 김옥분 여사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머리는 단정히 빗겨져 있었고 가슴 위에는 조그만 꽃 브로치가 달려 있었어요. 오늘은 내 정신이 또렷한 날이다. 내가 지금은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확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남긴다. 한참 숨을 고르시던 시어머님은 잠시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셨어요. 항상 나랑 제일 친했던 옥자, 그 친구 아들인 최성수 변호사를 불렀다. 성수는 나 어려서부터 봤던 애다. 그래서 내 속도 잘 안다. 그리고 다시 정면을 보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내가 이제 오래 못 살 거라는 것도 안다. 그래서 내 뜻을 확실히 남겨놓고 싶다. 그 순간 시어머님 눈빛이 약간 흔들렸지만 곧 다시 또렷해졌어요. 나는 만기 마누라 복순이한테 내 가진 거 다 맡기고 싶다. 그 애는 내가 누군지도 못 알아보는 날에도 매일같이 이름 불러줬다. 내가 소리 지르고 때로는 때리기까지 했는데도 그 애는 내 손 놓지 않았다. 나는 느꼈다. 정신은 흐려도 마음은 알 수 있었다.
그 애는 나를 치매 환자가 아니라 그냥 엄마로 대해줬다. 말을 잇다 시어머님은 눈가를 한번 훔치셨어요.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오히려 그 진심은 더 또렷했습니다. 만수는 오면 늘 돈 얘기부터 했다. 집은 누구 명의냐, 예금은 얼마나 남았냐, 그게 제일 먼저였다. 미자도 그 애는 내가 쓰러졌다는 소식에도 안 왔다. 내가 치매 걸려서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사람이 이렇게 작아질 수 있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더는 내 진심을 못 전할까봐 오늘 남겨놓는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님은 카메라 가까이 몸을 조금 기울이시더니 한 단어씩 눌러 말씀하셨습니다. 복순이는 내 딸이다. 그 애가 지켜준 시간. 그게 내 생의 마지막이었다. 영상은 거기서 조용히 끝났어요. 장례식장 접견실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영상 속의 시어머님은 분명했습니다. 눈은 흔들리지 않았고 말은 명확했어요. 만석 씨가 그것을 보고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형, 이건 진짜 같아. 어머니 말투야. 미자 씨도 말이 없었어요. 그녀의 핸드폰 화면이 꺼져 있었고 손톱을 잡고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날 기억하세요? 등기소 일을 마치고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복순아, 순천만 갈대밭 좀 들르면 안 되겠니? 늦은 오후 순천만 전망대 벤치에 함께 앉았을 때 어머님은 바람결 따라 살랑이는 갈대를 바라보며 그러셨어요. 정신 맑을 때 이 바람을 다시 느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셨죠. 그 따뜻했던 손끝, 그 맺힌 눈물. 그 순간만큼은 어머님이 아프신 분 같지 않았어요. 그 기억이 지금도 제 가슴을 저리게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만석 씨가 조용히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형수님, 미안합니다. 형만 믿고 따라다녔던 제가 어리석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미자 씨는 아무 말 없이 눈을 돌렸고 만수 씨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거 다 가져가면 행복하시겠어요? 미자 씨가 끝내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손에 온기를 받은 사람이에요.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쥐고 계셨던 그 시간들. 그게 전부였어요. 여러분께서는 유산을 받지 못하셨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4년 동안 어머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 그 속에서 주고받았던 사랑.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만수 씨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나 봅니다. 이제라도 깨달으시면 됩니다. 저는 일어서서 시어머님 영정사진을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어머님, 이제 마음 편히 가세요. 복순딸이 모든 걸 잘 정리했어요. 과연 이 모든 일이 끝난 후 복순 씨에게는 어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마지막 이야기에서 감동적인 결말이 펼쳐집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님 영정 사진을 조심스럽게 안고 순천집 마당에 앉았습니다. 밤새 내린 비에 땅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감나무 밑에는 떨어진 덜 익은 감이 몇 개 뒹굴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이제 정말 떠나셨지만
제 마음속에선 한 번도 떠난 적 없습니다. 저는 영정 사진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늘 저와 함께 계십니다. 언제 어디서든 그리고 저는 그 마음, 그 손길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다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엄마가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 집 마루, 부엌, 작은 화장실까지 어머님이 저에게 소리 지르고 울고 때로는 아이처럼 웃으며 앉아 계시던 자리들. 이제는 그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며칠 전 재산을 두고 벌어진 싸움은 지연이의 법적 대응으로 조용히 정리되었습니다. 유언장도 유효 판정이 났고 등기 이전 내역 역시 하자가 없다는 걸 확인받았어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만수 씨는 조용히 순천을 떠났고 만석 씨는 제 손을 붙잡고 언제든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라고 인사를 했어요. 미자 씨는 끝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감정을 털어내듯 마당 한켠의 풀을 뽑기 시작했어요. 손끝에 물집이 잡히는 것도 모르고 한참을 뽑았습니다. 그러다 불쑥 시어머님이 제 손을 잡고 뜨끈한 죽이나 해먹자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엄마, 지연이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 아이가 서울에서 또 내려온 것이었어요. 손에는 깔끔한 브로셔 몇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기요, 엄마. 요양보호사 경력 살려서 노인 쉼터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집 구조면 리모델링 조금만 하면 요건이 딱 맞고 지자체 지원도 받을 수 있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봤어? 엄마가 어머니처럼 외로운 분들이 더는 안 나오게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 말 듣고 저도 한번 같이 해보고 싶어졌어요. 지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단순히 간병인이 아니었어요. 엄마는 어른 한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준 사람이었어요. 그런 엄마가 누군가의 시작도 함께 지켜주면 얼마나 따뜻할까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걸 누군가는 이렇게 봐주고 있었구나. 그날 저녁 우리는 마당에 평상을 내놓고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별이 총총 뜬 밤하늘 아래 지연이 손에 이끌려 저는 처음으로 스마트폰으로 노인 돌봄센터 개설 요건을 검색해 봤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정부에서 지원금도 나오고 어머니같이 경력 있으신 분들 우선 선정해 준대요. 정말?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엄마가 4년 동안 해내신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며칠 후 미자 씨에게서 작은 택배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오래된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에는 짧은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언니 미자의 입술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저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못했어요. 마음으로 챙기지 못했고 엄마 외로움도 서운함도 그냥 모른 척 했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뜨더니 다시 정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언니는 그걸 하셨어요. 딸인 저도 못했던 걸 남의 며느리인 언니가 해주셨더라고요. 인정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어요. 마음속 깊은 데서 질투도 나고 왜 저 사람만 좋은 소리 듣나 싶었는데 그녀는 끝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는 정말 우리 엄마한테 딸이었어요. 저보다 더 딸 같았어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오늘 제가 이렇게라도 말하는 거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엄마한테도 언니한테도 너무너무 미안해요.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해요. 언니 같은 사람이 우리 가족 안에 있어줘서요. 그리고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시어머님이 저를 꼭 껴안고 웃고 계셨어요. 뒤에서는 만기 씨가 장난스럽게 V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렇게 3개월 후 우리 집은 옥분 쉼터로 개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방 2개를 쉼터 상담실로 만들고 마당 한켠에 정자도 새로 지었어요. 시어머님이 좋아하셨던 할미꽃과 코스모스도 심었습니다. 지연이는 주말마다 서울에서 내려왔고 저는 매일 같이 어르신들의 손을 잡아드리며 말씀드렸어요. 걱정 마세요. 여기서는 절대 외롭게 안 계시게 할게요. 첫 번째로 오신 할머니는 82살의 박순옥 할머니셨어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지만 아직 대화는 가능하신 분이었습니다. 딸이 바빠서 나 혼자 있기가 무서워요. 그 말씀에 저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죠. 이제 안심하세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렇게 말하자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쥐고 고마워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간병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지켜주고 보듬어주는 일이란 거리요. 그렇게 시어머님을 모시는 동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텐데 돌봄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어르신도 분명 있을 거야. 그래서 시작했어요. 건강한 어르신들이 또 다른 어르신과 어른 대 어른으로 공감하고 돌보는 방식, 우리는 그것을 노노복지라 부릅니다. 꼭 치매가 아니어도 좋아요. 외로움이 쌓인 어르신들과 건강한 어르신들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옛날 노래도 부르고 시집살이 이야기도 하고 가림도 그리고 함께 요리도 하고 잠깐 손잡고 동네를 산책하는 것. 그게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몇 분의 건강하신 어르신들을 모셨습니다. 대화 나누고 손도 잡아주고 밥 한 끼 같이 먹는 그 시간들이 그분들에겐 단순한 봉사도 알바도 아니었어요. 아침에 나올 때가 생겼다.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 그 마음이 용돈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되어 돌아왔죠.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정식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간단한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 과정을 마련했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자격증 과정과 교육장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돈이 되나요? 저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돌봄이 돈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진짜 가치는 누군가 내 곁에 있다는 걸 서로가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어머님의 마지막을 지키며 저는 온몸과 마음으로 배웠습니다. 사람을 지킨다는 건 결국 나를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는 거요. 6개월쯤 지났을 무렵 어느 기자분이 저희 옥분 쉼터를 취재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이 물으셨어요. 모든 게 마무리되고 나니 복순 씨에겐 뭐가 가장 크게 남으셨나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지켜드린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그분이 제 삶을 지켜주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건 유산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마음가짐이에요. 기자분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시겠다는 뜻인가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나 혼자만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저처럼 누군가를 지키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건 나 혼자만 잘 살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처럼 누군가를 지키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어머님이 남기신 진짜 유산은 그 사랑을 이어가려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1년 후 어머님 기일에 뜻밖에도 큰아주버님이신 만수 씨와 작은아주버님이신 만석 씨가 찾아왔어요. 재수 씨, 우리가 와도 될까요? 저는 흔쾌히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제사상을 차리며 만석 씨가 말씀하셨어요. 재수 씨, 우리가 그때 정말 못된 짓을 했어요. 어머니 마음도 몰라주고. 이제 그만하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옥분 쉼터에서 어머님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새웠어요. 만수 씨가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재수 씨가 어머니께 해드린 그 사랑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그분의 마지막을 지켜드렸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그분이 제 삶의 방향을 지켜주고 계셨더군요. 누군가를 돌본다는 건 결국 내 마음의 자리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킵니다. 어머님의 손길이 남아있는 이 공간에서 또 다른 누군가의 하루가 조금 덜 외롭기를 바라며 어머님이 저를 딸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저도 어머님을 진짜 엄마로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4년이라는 시간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돈과 재산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사랑도 마음도 추억도 그렇죠. 어머님이 제게 남겨주신 건 집도 땅도 아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마음으로 더 많은 분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돌보고 계시거나 외로운 시간을 견디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그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언젠가 반드시 가장 따뜻한 방식으로 돌아온다는 거요. 이상 복순이의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독자님,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바쁜 하루 속에서도 잠시 숨 고르며 당신의 마음과 건강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